제2차 세계대전 군장도감, 그 당시 병사의 하루를 지탱한 장비들에 대한 책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떠올릴 때 보통은 거대한 전차나 폭격기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전쟁을 진짜로 움직인 건 결국 한 명 한 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군장도감을 통해 그 병사들이 실제로 착용하고 사용했던 군장과 개인 무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병사들은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군복, 철모, 탄띠, 배낭, 방독면, 수통, 야전삽까지 하나하나 착용하고 장비를 준비합니다. 미군 보병의 경우 M41 야전복과 M1 철모는 기본입니다. 이 철모는 전투 중 날아드는 파편으로부터 병사의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배낭 안에는 여분의 탄약, 전투식량, 응급처치 키트, 개인 위생용품이 들어갑니다. 전투식량은 통조림과 건빵, 초콜릿, 커피가 기본, 간혹 담배도 지급됐습니다. 독일군은 간결하고 효율적인 군장을 추구했습니다. 야전 외투와 Y형 장구대에 각종 탄약 주머니, 수통, 수저통, 방독면 케이스, 방한용 외피를 걸고 다녔습니다. 병사마다 등에 매는 담요와 텐트 조각, 수저 세트가 규격화되어 있었죠. 군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소총입니다. 병사의 손에 들린 이 한 자루가 그들의 생사를 가릅니다. 미군 보병은 M1 게런드 소총을 들었습니다. 8발 클립을 장전하는 반자동 소총으로 텅소리와 함께 클립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유명하죠. 연사력이 빠르고 명중률이 높아 연합군이 게런드가 승리의 무기였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독일군은 칼 98K 볼트 액션 소총을 주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긴 사거리와 높은 정밀도로 저격수들에게도 애용됐지만 반자동과 기관단총이 등장하면서 속도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련 보병은 모신나강 소총을 들었습니다. 혹독한 동부전선에서도 잘 작동했고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 수많은 소련 병사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질서를 유지한 건 계급입니다. 계급장은 병사의 복장 위에 명확히 표시되어 지휘체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미군은 프라이빗, 사전트, 루테넌트, 캡틴, 메이저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계급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련군은 붉은 별과 깃발을 활용한 독특한 계급장이 많았고 독일군은 베르마흐트의 상징인 독수리 문장과 견장으로 계급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독일군 SS 부대는 해골마크, 검은 제복으로 공포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각국의 병사들은 계급장으로 자신의 소속과 위치를 분명히 보여주며 전장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쟁터에는 병사들의 생존을 위한 수많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야전삽, 방독면, 손전 등 나침반, 야전무전기 모두가 한 끼의 식사와 한 번의 교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응급처치 키트 안에는 붕대, 모르핀, 항생제가 들어있었고 방독면은 화학전 대비용이었지요. 제2차 세계대전 군장도감은 바로 이런 병사들의 일상과 생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은 전차나 전투기만으로 치러진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장비, 복장, 그리고 손에 들린 무기 하나하나가 승패를 가른 것이죠. 밀리터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입대전 병사, 초급 간부들은 이 책 한 권으로 2차 대전 병사의 삶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의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에 책 구매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라면 꼭 한번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킬체인, 미래전쟁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미국은 서서히 지고 있다.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이 경고로 킬체인은 시작합니다.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 그런데 지금 그 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들은 탱크나 전투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공격하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보다 먼저 킬체인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킬체인, 한마디로 말해 누가 먼저 보고 먼저 쏘느냐의 싸움입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을 실행하는 일련의 연결고리. 하지만 미국의 킬체인은 너무 느립니다. 수많은 보고단계, 복잡한 지휘계통, 늦은 결단, 속도가 늦으면 죽습니다. 이게 현대전의 진짜 법칙입니다. 브로스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싸운다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판단하며 몇 초 만에 공격 결정을 내립니다. 드론, 사이버 공격, 자율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장. 이미 개발되고 있는 현실이며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항공모함이 전쟁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수천 개의 센서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전장이 만들어집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치명적인 전투 시스템. 이 시스템을 먼저 완성하는 국가가 미래 전쟁을 지배합니다. 브로스는 외부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느리고 복잡한 군수 시스템, 부서 간 갈등, 변화에 저항하는 관료주의. 미국이 지금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킬체인 하이테크 전쟁의 미래를 준비하라. 저자 크리스찬 브로스는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 안보 전략을 만들어 온 인물입니다. 그가 직접 바라본 첨단 기술 전쟁의 현주소와 미래 위기를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AI, 사이버전, 자율무기, 네트워크전,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미래 전쟁을 뒤바꾸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과 더보기 설명란에 킬체인 도서 구매 링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미래 전쟁의 실체를 먼저 알고 대비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권이면 미사일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보와 무기체계에 관심 있는 여러분, 혹시 미사일이 뭔가요? 라는 질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미사일을 이해하는 순간 세계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미사일 바이블, 이 한 권이면
미사일의 세계가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이 책은 LIGNX1의 유도무기 연구원이자 국내 미사일 기술의 실무 전문가인 이승진 박사님이 집필했습니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로켓과 어떻게 다른지, 공대공, 지대공의 차이점까지 복잡한 수식어는 없습니다. 그림과 실제 사례로 쉽게 풀어냅니다. 개정 증보판에서는 최신 미사일 시스템과 컬러 도판이 추가돼 이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북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의 대표 무기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군사학과 학생, 방산업계 취업준비생, 현역 장병까지 누구에게나 강력 추천하는 필독서입니다. 미사일 바이블, 당신의 지식 무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책 구매는 좋아요, 구독 후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사 전문 플랫폼 워랩입니다. 외적인 아닌 자국민을 향한 군대의 무력 사용. 과거 영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군대가 자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해도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안 된다고 답할 수 있지만 과거 정권을 유지하려는 권력자들에게는 위기 상황에서 다른 공권력으로 제한된다고 생각할 때 선택 가능한 수단이었습니다. 영국의 역사 속 사례들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7세기 영국 내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찰스 1세에 맞서 의회파가 군대를 창설합니다. 바로 신영육군이었죠. 결국 의회파가 승리하고 왕을 처형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군대가 곧 정치판에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 후 왕정 복고와 군정이 반복되며 결국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나 왕이, 군의 규모와 예산은 의회가 결정한다는 서구 민주주의의 기본 군 시스템이 자리 잡습니다. 시간이 흘러 1819년 맨체스터, 노동자들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육군 기병대를 투입합니다. 그 결과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가 내부 문제에 투입될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단기적으론 질서가 잡히지만 장기적으론 국민의 불신과 분열만 남습니다. 이번엔 20세기로 넘어가 보죠. 1969년부터 북아일랜드에서는 종교 갈등과 독립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며 폭력이 반복됐습니다. 초기엔 경찰이 투입됐지만 결국 영국 육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 피해 일요일 사건, 영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발포해 14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군은 현지 주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군 개입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엔 대처 총리 시절 광산 노조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옵니다. 냉전 시대에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던 소련이 노조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집니다. 대처 총리는 이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군 동원 계획까지 세웁니다. 다행히 실제 군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부 문제 해결에 군 투입이 고려된 위험한 사례였습니다. 영국의 사례들은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자국민을 향한 군대의 동원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살상 무기를 가진 군대가 투입되면 긴장과 충돌은 폭발적으로 고조됩니다.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군의 동원은 진정한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이 아닌 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주제는 과거의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불법 이민자, 반대 시위자 진압 관련해서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익한 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워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기반 유무인 통합 전투 체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군사 분야 전문 서적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워랩입니다. 오늘은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략에서 가장 핫한 주제, AI와 드론이 바꾸는 전쟁의 판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날아다니는 드론이 수천억 원짜리 폭격기를 단돈 몇백만 원에 무력화시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6월 1일 우크라이나는 놀라운 작전을 감행합니다. 무려 117대의 드론을 동시에 띄워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공군기지 4-5곳을 공격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 포함 약 40대의 군용기가 파괴되고 피해액은 무려 9조 원에 달합니다. 이 드론들 어떻게 작전했을까요? 일반 컨테이너 트럭에 숨어 러시아에 몰래 들어가 근처에서 조용히 지붕이 열리며 발진합니다. 게다가 공격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1차, 2차, 3차로 나눠 시간차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야말로 치밀한 기습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통신망을 이용해 드론을 조종했고 통신이 끊겨도 드론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 타격할 수 있게 AI 기술을 넣었습니다. 공격 대상은 실제 폭격기 사진을 학습시켜 알아서 타격했습니다. 게다가 GPS 없이도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까지 활용했죠. 비슷한 방식은 예전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 원유 시설을 공격할 때도 사용됐습니다. 이제 전쟁은 고비용 무기보다 저비용, 고지능 드론이 판을 흔드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 해병대는 포스 디자인 2030을 통해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탱크 같은 중장비 대신 무인기와 정밀 미사일, 가볍고 빠른 부대를 만드는 중이죠. 2024년 림팩 훈련에선 실제로 드론과 무인보트가 협력해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드론이 정보를 보내고
무인 보트가 로켓으로 공격, 유인과 무인의 완벽한 협력이 이루어진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하늘, 땅, 바다, 심지어 수중까지 다양한 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AI로 통합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죠.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 등 다양한 무인 전력을 개발 중입니다.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여전히 큰 위협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도 더 이상 느린 대응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드론처럼 순간의 판단과 대응이 생명인 전장에선 말이죠.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AI 기반 전술 결정 시스템입니다. 기존엔 사람이 보고 분석하고 회의에서 명령을 내렸다면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추천해줍니다. 지휘관은 그 중에서 선택만 하면 되고 명령은 자동으로 전파되죠. 작전 중에도 상황이 바뀌면 AI가 즉시 대응안을 새로 제시합니다. 말 그대로 AI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전쟁 시스템이 등장한 겁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무기만 강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AI와 무인 기술을 얼마나 잘 융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이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워랩이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 설명란에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문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반도 남쪽 끝자락 조그맣지만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섬이 있습니다. 바로 거문도, 영어로는 포트 해밀턴입니다. 이 작은 섬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세계 최강의 두 제국 영국과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패권을 놓고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의 중요한 무대 중 하나였죠. 왜 거문도가 주목받았을까요? 1845년 영국 해군 수로국은 거문도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섬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바깥쪽 두 섬이 파도를 막아주고 중앙의 작은 섬은 감시초소 역할을 하기 딱 좋았습니다. 바로 이곳을 통해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었죠. 이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이런 정밀한 해도 덕분에 전세계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1885년 영국은 전격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바로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판지대 사건으로 러시아의 남하 의도가 확실해지자 영국은 대한해협의 요충지인 거문도를 선점하기로 한 것이죠. 영국은 조선 정부의 항의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러시아가 차지할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다. 그만큼 러시아의 극동 진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도 거문도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1857년 러시아 해군의 푸타틴 제독은 여러 차례 거문도를 방문해 병참기지 후보지로 조사했습니다. 조선 정부의 허락도 얻어냈지만 실행은 결국 무산됐죠. 만약 러시아가 먼저 거문도를 차지했다면 그 뒤 벌어진 러일 전쟁의 결과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국의 점령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87년 국제사회의 비판, 유지비 부담, 러시아와의 협상 등으로 결국 철수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영국 해군은 한동안 이 지역을 예주시했죠. 지금도 거문도에는 당시 영국 수병들의 묘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시절의 흔적이 쓸쓸히 섬을 지키고 있죠. 15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대륙 세력인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굴욕을 맛본 러시아도 다시 영향력 확대를 시도 중이죠. 미국과 영국 역시 지역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문도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이 작은 섬은 여전히 세계 패권 다툼의 상징적인 무대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세계사의 뒷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장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